2010년 11월 12일 평화롭던 대구광역시의 한 종합병원. 4인실 병실 창가 침대에는 박성호 씨가 입원해 있었습니다. 올해 일은 평생을 몫으로 일하며 자식들 뒷바라지에만 전념해 온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5시면 일어나 작업복을 입고 현장으로 향하던 사람이었습니다. 1970년대부터 40년 넘게 대패질을 하고 못을 박으며 살아왔습니다. 굳은 살 박힌 손은 거칠었지만 그 손으로 다듬은 나무 하나하나에는 장인의 혼이 담겨 있었죠. 세 자녀를 대학까지 보냈고 대구 시내에 200평짜리 토지도 장만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성실함 하나로 이룬 삶이었습니다. 입원은 가벼운 수술 때문이었습니다. 의사는 일주일이면 퇴원 가능하다고 했고 실제로 회복도 순조로웠습니다. 간호사들은 참 인자하신 분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같은 병실 환자들과도 화기애애하게 지냈습니다. 퇴원을 하루 앞둔 밤 그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내일 퇴원한대요. 당신 좋아하는 곰탕이나 한 그릇 하러 가자. 목소리는 평소처럼 다정했습니다. 아내는 알았어요. 내일 아침 일찍 나갈게요 라며 기뻐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부부의 소박한 약속이었습니다. 그것이 둘의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새벽, 퇴원 하루 전 그 노인은 병원 안에서 사라졌습니다. 잠옷 차림으로 퇴원 준비를 모두 마쳐놓은 채 그는 사라졌습니다. 침대 옆에는 깔끔하게 개어놓은 옷가지와 낡은 가방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출입구 CCTV엔 그가 나간 장면이 없습니다. 외부 이동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채 70년을 살아온 한 사람의 존재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렇게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대구 시민들의 기억 속에서도 점차 잊혀가던 2020년 어느 날 병원 뒤뜰 주차장 확장 공사를 위해 포크레인이 삽을 깊게 찔러 넣었습니다. 그리고 드러난 것은 검은 비닐에 쌓인 참혹한 모습의 유골. 놀랍게도 범인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탐욕이 만든 비극이었던 겁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이친 사건의 기록 봉인된 사건 노트 시작하겠습니다. 2010년 11월 12일 금요일 박성호 씨의 마지막 아침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웠습니다. 오전 7시 30분 간호사가 배식카트를 끌고 병실에 들어섰을 때 그는 이미 세수를 마치고 침대 모서리에 단정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 벌써 일어나셨어요? 다른 환자분들은 다 주무시는데라는 간호사의 말에 그는 평생 새벽형 인간이라 그런지 병원 와서도 습관이 안 바뀌네요라며 환하게 웃었다고 합니다. 70년 평생 몫으로 살아온 사람의 몸에 밴 습관은 병원 침대 위에서도 여전했던 겁니다. 아침 식사는 흰죽과 나물 반찬, 그리고 미역국이었습니다. 평소 입맛이 까다롭지 않았던 그는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깨끗이 비웠죠. 간호사는 수술하신 분 치고 정말 잘 드시네요. 회복이 빠르시겠어요 라며 흐뭇해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식사를 마친 그는 병실 창가로 다가가 가을 햇살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는 병원 뒤뜰에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어 있었고 아침 산책 나온 환자 몇 명이 느릿느릿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창틀에 팔을 기댄 채 내일이면 저 하늘 아래를 마음껏 걸을 수 있겠구먼 하고 혼잣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전 9시 주치의가 회진을 돌았습니다. 내일 퇴원하셔도 되겠습니다. 상처도 잘 아물었고 경과가 아주 좋아요라는 말에 박성호 씨는 감사합니다. 집사람이 얼마나 기다리는지 모릅니다라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의료진의 눈에 비친 그는 지극히 평범한 가족을 그리워하는 한 명의 아버지였을 뿐이었죠. 담당 간호사는 훗날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참 인자하신 분이었어요. 젊은 간호사들한테도 항상 존댓말 쓰시고 불편하신 게 있어도 절대 짜증 한 번 안 내셨거든요. 오전 시간은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그는 병실에 비치된 신문을 펼쳐들고 경제면을 읽었습니다.
평생 몫으로 살아온 사람답게 부동산 시세와 건축자재 가격 변동에 관심이 많았던 겁니다. 옆 침대 환자에게 요즘 시멘트 값이 또 올랐다더군요. 건설 경기가 좋긴 좋은가 봅니다라며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4인실 병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같은 병실을 쓰던 60대 환자는 박 씨는 참 말수가 적은 편이었는데 가끔 건설 얘기만 나오면 눈을 반짝이며 이것저것 설명해 주시곤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오전 10시 30분경 그는 병실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수술 후 회복 운동이었죠. 간호사 스테이션을 지나칠 때마다 수고하십니다라며 인사를 건넸고 젊은 간호사 하나가 어르신 많이 걸으시면 안 돼요라고 주의를 주자 알겠습니다. 딱 한 바퀴만 더 돌겠습니다라며 순순히 따랐다고 합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단단했습니다. 굳은 살 박힌 손, 약간 구부정한 어깨, 그리고 묵직한 발걸음. 평생 무거운 목재를 나르고 망치를 두드리며 살아온 노동자의 몸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간호사가 식판을 수거하며 정말 모범 환자세요. 이렇게 잘 드시는 분 처음 봐요라고 말했을 때 그는 집사람 음식이 그리워서 빨리 나가고 싶어서 그럽니다라며 수줍게 웃었다고 합니다. 식사 후 그는 침대에 누워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고요한 오후였습니다. 오후 2시경 중요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막내 아들 박준영 씨였습니다. 준영 씨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병실에 들어섰고 아버지 괜찮으세요? 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박성호 씨는 오냐 왔구나. 바쁠 텐데 고맙다며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잠시 병실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두 사람은 곧 병원 뒤뜰 벤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11월 중순의 햇살은 따스했고 은행나무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죠.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두 사람은 약 40분간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박성호 씨는 때때로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의 말을 경청하는 모습이었고 준영 씨는 손짓을 섞어가며 뭔가를 열심히 설명하는 듯 보였습니다. 당시 산책 중이던 다른 환자는 아버지가 고개를 가로젓는 모습을 봤다. 뭔가 난처한 표정이었던 것 같다고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대화 내용까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후 2시 45분경 대화의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준영 씨의 목소리 톤이 높아졌고 박성호 씨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들이 뭔가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 같았는데 아버지가 계속 안 된다는 식으로 손사래를 치시더라는 증언이 남아 있습니다. 약 10분간의 긴장된 대화 끝에 두 사람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준영 씨는 담배를 한 대 꺼내 물었고 박성호 씨는 벤치에 앉은 채 멍하니 은행나무를 바라봤습니다. 오후 4시 두 사람은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준영 씨는 아버지 푹 쉬세요. 내일 퇴원하시면 제가 모시러 올게요라는 말을 남기고 병원을 떠났습니다. 박성호 씨는 창가에 서서 아들이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다고 합니다. 같은 병실 환자는 그때 박 씨 표정이 좀 복잡해 보이더라. 평소엔 항상 온화한 얼굴이었는데 그날만큼은 뭔가 고민이 깊어 보였다고 회상했습니다. 오후 4시 30분 그는 침대에 앉아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옆 침대 환자가 괜찮으세요? 라고 묻자 아, 네. 괜찮습니다라며 억지로 웃음을 지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을까요? 저녁 6시 석식 시간이었습니다. 메뉴는 된장찌개와 고등어구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식사량이 평소보다 현저히 적었습니다. 간호사가 입맛이 없으세요? 라고 묻자 아들이 다녀가서 괜히 마음이 복잡하네요 라고 대답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고등어를 몇 점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오후 8시 그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병실 공중전화였습니다. 여보, 나 내일 퇴원한대요. 당신 좋아하는 곰탕이나 한 그릇 하러 가자는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다정했습니다. 아내는 알았어요. 내일 아침 일찍 나갈게요. 당신 좋아하는 깍두기도 담가놨어요 라며 기뻐했다고 합니다. 전화 통화는 약 5분간 이어졌고 마지막엔 그럼 내일 봅시다. 조심히 들어가요라는 인사로 끝났습니다. 그것이 부부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오후 9시 그는 침대에 누워 텔레비전을 시청했습니다. 당시 방영 중이던 드라마였습니다. 옆 침대 환자와 간간히 드라마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편안한 시간을 보냈죠. 아, 저 여자가 진짜 나쁜 사람이었구먼 같은 가벼운 대화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텔레비전 화면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밤 10시 소등 시간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병실을 순회하며 편히 주무세요라고 인사했을 때 그는 네, 수고하세요라며 정중히 답했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옆 침대 환자는 밤 11시쯤까지도 박 씨가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다고 증언했습니다. 밤 11시 마지막 점호 시간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병실을 확인했을 때 박성호 씨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침대 옆 작은 가방에는 내일 입고 퇴원할 옷가지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남색 점퍼, 회색 면바지, 그리고 흰색 러닝 셔츠까지 모든 것이 평범했습니다. 간호사는 체크리스트에 이상 없음이라고 기록하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자정이 지났습니다. 병원은 깊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복도에는 비상등만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고 간호사 스테이션에서는 야간 당직 간호사 한 명만이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야간 당직 간호사의 근무 기록에는 새벽 1시경 복도 이동 소리가 있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인근 경비 인력은 새벽 3시경 뒷뜰 쪽에서 소음을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밝아왔을 때 박성호 씨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침대는 비어 있었고 퇴원 준비를 해뒀던 가방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침대 시트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베개는 제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2010년 11월 13일 토요일 오전 7시 아침 회진을 돌던 간호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박성호 씨의 침대가 비어 있었던 겁니다. 처음엔 화장실이나 복도를 산책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는 곧바로 간호사 스테이션에 보고했고 병원 측은 즉시 전층 수색에 들어갔습니다. 화장실, 계단, 옥상, 심지어 창고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박성호 씨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전 8시 30분 병원장은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환자가 퇴원 하루 전날 사라졌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담당 의사와 간호사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혹시 스스로 퇴원하신 건 아닐까요? 라고 조심스레 말했지만 침대 옆에 놓인 퇴원 준비 가방이 그 가능성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옷도 신발도 지갑도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잠옷 차림으로 병원을 나갔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됐죠. 오전 9시 박성호 씨의 아내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남편분이 병실에 안 계십니다라는 병원 측의 말에 아내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어젯밤까지 통화했는데요. 그녀는 당장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빈 침대를 본 아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여보, 여보. 복도를 헤매며 남편을 찾는 그녀의 울부짖음이 병원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전 10시 경찰에 정식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 소속 형사 2명이 출동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병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11시 저못때는 분명히 계셨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신 걸 제 눈으로 확인했어요. 라는 야간 당직 간호사의 진술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종 시점은 밤 11시 이후부터 새벽 7시 사이로 좁혀졌습니다. 약 8시간의 공백이었습니다. 오전 11시 경찰은 병원 CCTV 확인에 착수했습니다. 정문, 후문, 비상구까지 모든 출입구의 영상을 되돌려봤습니다. 하지만 박성호 씨로 추정되는 인물은 단 한 명도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잠옷 차림의 노인이 병원을 빠져나간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던 겁니다. 해당 병동 복도와 비상계단 구간은 사각지대가 존재했고 후문 주차장 카메라는 화질 저하와 역광으로 인물 식별이 어려웠습니다. 담당 형사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사람이 공중으로 날아간 것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정오가 지나자 병원 주변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찰관 10여 명이 병원 뒤뜰, 주차장, 인근 공원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혹시 치매로 인해 배회하다 쓰러진 건 아닌지, 계단에서 넘어져 의식을 잃은 건 아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낙엽만이 바람에 흩날릴 뿐이었습니다. 오후 2시경 막내 아들 박준영 씨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병실 문을 열자마자 아버지, 아버지를 외치며 무너졌습니다. 같은 병실을 쓰던 환자들은 저렇게 효자가 따로 없더라. 어제도 과일 사들고 오더니 오늘은 이 지경이니 얼마나 충격이겠냐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준영 씨는 경찰 앞에서도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제 뵙고 온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좀 이상하셨어요. 어떻게 이상하셨습니까? 형사가 물었습니다. 요즘 들어 자꾸 깜빡하신다고 하셨어요. 어제도 제 이름을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혹시 치매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때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준영 씨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치매 가능성은 초기 수사에서 하나의 가설로 검토되었습니다. 담당 형사는 치매 환자의 배회 가능성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치매 환자가 병원에서 사라지는 사례는 종종 있었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혼란을 느끼고 집으로 가려다 길을 잃는 경우였죠. 주변 하천이나 야산도 수색해야겠습니다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오후 4시 수색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반경 3km 이내의 모든 지역이 수색 대상이 되었습니다. 경찰견까지 투입되었습니다. 하지만 박성호 씨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해가 저물어가고 수색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저녁 7시 준영 씨는 어머니를 부축하며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병원 앞에는 지역 언론사 기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아버지를 찾아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준영 씨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그의 어머니는 울다 지쳐 말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그들의 슬픔이 뉴스로 전파되었습니다. 효자 아들의 눈물 치매 의심 환자 실종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밤 10시 첫날 수색이 종료되었습니다. 경찰은 내일 다시 수색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형사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11월 중순밤 기온은 영하까지 떨어지는데 잠옷 차림으로 밤새 야외에 계셨다면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인 11월 14일 수색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런 단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성호 씨는 마치 공기 중으로 증발해버린 것처럼 흔적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실종자 전단을 제작해 병원 인근 상가와 아파트 단지에 배포했습니다. 혹시 이분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지만 제보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색 인원은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경찰은 전국의 무연고 사망자 명단을 대조하고 하천 수색까지 진행했지만 여전히 소득이 없었습니다. 준영 씨는 매일같이 경찰서를 찾아와 아버지를 찾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고 체중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꿉니다. 아버지가 어디선가 저를 부르는 것 같아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2010년 12월 중순 경찰은 추가 단서 부족으로 장기 실종 사건으로 전환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더 이상 추적할 단서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성호 씨의 아내는 남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끝나는 겁니까? 라며 울부짖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수사 기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당시 수사 기록에는 특정 피의자나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정리되었습니다. 치매로 인한 배회 후 실종으로 추정. 계속 수배 중. 박성호 씨는 그렇게 공식적으로 실종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보다 훨씬 더 가까운 곳에,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던 곳에 묻혀 있었습니다. 매일 경찰서를 찾아와 통곡하던 그 효자 아들의 발밑, 바로 그곳 땅속 깊은 곳에 말입니다. 완벽한 거짓말이 시작되었고 진실은 10년이라는 긴 어둠 속으로 침잠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 1월 박성호 씨가 실종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법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으려면 5년을 기다려야 했지만 실종자 재산 관리를 위한 절차는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 박준영 씨는 법원에 재산관리인 선임 신청을 냈습니다. 어머니 혼자서는 아버지 재산을 관리하기 힘드십니다. 제가 대신 관리하겠습니다라는 명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믿었습니다. 그토록 아버지를 찾아 헤매던 효자 아들을 의심할 이유가 없었죠. 박성호 씨가 남긴 재산은 적지 않았습니다. 대구 시내 수성구 일대의 토지 200평, 그리고 평생 몫으로 일하며 모은 예금 8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평범한 노동자가 평생을 악착같이 모은 피와 땀의 결정이었습니다. 준영 씨는 신청서를 제출하며 변호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오실 때까지 잘 관리하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 어딘가에는 이미 다른 계산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2011년 4월 준영 씨는 어머니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토지를 팔아서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으로 바꿔놓는 게 어떨까요? 요즘 부동산 시장이 좋다고 하던데요. 어머니는 망설였습니다. 그건 내 아버지가 평생 모은 건데. 하지만 준영 씨는 끈질겼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어디선가 다치셔서 병원비가 필요하시면 어떡하시려고요? 현금이 있어야 바로 쓸 수 있잖아요. 결국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11년 6월 대구 수성구의 토지가 매각되었습니다. 당시 시세로 3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준영 씨는 그 돈을 아버지 명의의 계좌에 넣지 않고 자신이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별도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아버지 찾으면 다 돌려드릴 거니까 걱정 마세요, 어머니.
하지만 그 계좌에서 빠져나간 첫 번째 금액은 준영 씨 개인의 도박빚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형 씨는 2009년경부터 불법 도박에 손을 대며 채무가 누적된 상태였습니다. 경마, 불법 스포츠 토토, 심지어 인터넷 도박까지 손을 댔죠. 채권자들은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와 협박했고 그의 아파트 현관문에는 붉은색 스프레이로 빚 갚아라는 낙서가 새겨지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실종되기 전날 병원 뒤뜰에서 나눴던 대화도 바로 그 빚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좀 도와주세요. 안 그러면 제가 죽습니다. 하지만 박성호 씨는 단호했습니다. 도박으로 진 빚은 내가 책임질 수 없다. 내가 알아서 해결해라. 그날 밤 준영 씨는 채무 해결을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게 됩니다. 채권자들은 이틀 안에 돈을 갚지 않으면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에게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가장 끔찍한 선택을 했습니다. 2011년 9월 빚을 정리한 준영 씨는 본격적으로 재산을 탕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돈 1억 7천만 원 중 5천만 원으로 수입 중고차를 샀습니다. 검은색 BMW 5 시리즈였습니다. 그는 그 차를 몰고 친구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이야. 비록 돌아가셨지만 덕분에 이렇게 살 수 있게 됐지. 친구들은 부러워했습니다. 야, 너 효자네. 아버지가 하늘에서 뿌듯해 하시겠다. 2012년 봄, 준영 씨는 강남의 한 룸살롱에서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매주 그곳을 찾아가 수백만 원씩 썼습니다. 돈 걱정은 하지 마. 내 뒤에는 든든한 재산이 있으니까. 그는 명품 가방을 사주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의 통장 잔고는 빠르게 줄어들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된 예금도 아직 8천만 원이나 남아있잖아. 2013년 준영 씨는 어머니에게 또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예금 좀 제 명의로 옮겨놓으면 안 될까요? 나중에 상속세 문제도 있고. 어머니는 이번에도 순순히 동의했습니다. 아들을 의심할 줄 몰랐던 겁니다. 8천만 원이 준영 씨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그 돈은 3개월 만에 바닥났습니다. 도박과 술 그리고 여자에게 쓰였습니다. 2014년 준영 씨는 어머니가 살던 집마저 팔아치웠습니다. 어머니, 이 집은 너무 크고 관리하기 힘드시잖아요. 작은 집으로 이사 가시고 남은 돈은 제가 관리하겠습니다. 1억 원에 팔린 집. 어머니는 월세 40만 원짜리 작은 원룸으로 옮겨갔고 준영 씨는 남은 돈을 또다시 자신의 주머니로 넣었습니다. 2015년 박성호 씨가 실종된 지 5년이 지나 드디어 법원에서 실종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법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 겁니다. 준영 씨는 즉시 보험금 청구에 나섰습니다. 박성호 씨가 가입해둔 종신보험 이건 총 5천만 원이었습니다. 보험회사는 실종 선고서를 확인하고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그 돈 역시 준영 씨의 손을 거쳐 증발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준영 씨는 여전히 주변 사람들에게 효자 이미지를 유지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어머니를 찾아가 용돈을 건넸고 어머니 건강 챙기세요라며 다정하게 굴었습니다. 물론 그 용돈은 원래 어머니 돈이었지만 어머니는 그걸 몰랐습니다. 친척들은 준영이는 참 효자야. 아버지 일로 고생이 많을 텐데도 어머니를 잘 챙기더라며 칭찬했습니다. 2016년 준영 씨는 재혼을 했습니다. 룸살롱에서 만난 그 여자였습니다. 결혼식은 호텔에서 성대하게 치러졌고 하객들에게는 망부석처럼 아버지를 기다리다가 이제야 새 출발을 합니다라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하객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고생 많았어. 이제 행복해야지. 하지만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 6개월 만에 그는 아내의 카드로 또다시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2018년 준영 씨의 재산은 거의 바닥났습니다. BMW는 할부금을 못내 압류당했고 신혼집 전세금도 날렸습니다. 아내는 당신 아버지 유산이 그렇게 많다며? 다 어디 갔어? 라며 따졌지만 그는 사업 실패했다고 둘러댔습니다. 결국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고 준영 씨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2019년 그는 어머니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 정말 힘듭니다. 조금만 도와주세요. 하지만 어머니에게도 이미 남은 돈이 없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아들에게 맡겼기 때문이었죠. 준영아, 엄마도 이제 돈이 없다. 내가 관리한다던 그 돈은 다 어디 갔니? 그제야 어머니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2020년 준영 씨는 다시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아버지의 피와 땀으로 모은 4억 원이 넘는 재산은 10년 만에 모두 증발했습니다. 남은 건 빚 2억 원과 초라한 고시원 방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는 가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그때 돈만 주셨어도. 하지만 그 말을 끝까지 잊지는 못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가 목을 조여왔으니까요. 그리고 2020년 가을 병원 뒤뜰 공사장에서 한 구의 유골이 발견되면서 준영 씨가 쌓아 올린 거짓의 성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10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 대구 수성구 소재 종합병원 뒤뜰에는 포크레인 굉음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노후된 주차장을 철거하고 지하 2층 규모의 신축 주차타워를 짓기 위한 공사였습니다. 중장비 기사 김모 씨는 이날도 여느 때처럼 포크레인 삽을 땅속 깊이 찔러 넣었습니다. 지하 약 3m 지점까지 파내려가자 단단한 시멘트 덩어리가 섞인 흙더미가 드러났습니다. 이상하네. 여기 원래 건물 있던 자리도 아닌데 왜 시멘트가 섞여 있지? 김 씨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포크레인에서 내려와 직접 삽으로 흙을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검은 비닐 봉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랜 세월 땅속에 묻혀 있었던 탓에 비닐은 곳곳이 찢어져 있었고 그 사이로 하얀 무언가가 비쳐 보였습니다. 김 씨는 비닐을 조심스럽게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사람의 두개골이었습니다. 으악! 비명과 함께 그는 뒤로 넘어졌습니다. 주변에서 작업하던 인부들이 달려왔고 그들 역시 땅속에서 드러난 뼈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이거 사람 뼈 맞는 거 아니야? 당장 공사 중단하고 경찰 불러. 오전 10시 30분 현장 소장은 즉시 112에 신고했습니다. 병원 공사장에서 사람 뼈가 나왔습니다. 빨리 출동해 주십시오. 15분 뒤 대구 수성경찰서 소속 형사 3명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검은 비닐 속 유골을 확인하고 즉각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신원 확인이 필요한 유골입니다. 감식반 출동 부탁드립니다. 정오가 되자 현장은 완전히 통제되었습니다. 노란색 폴리스라인이 쳐졌고 감식팀은 하얀 방진복을 입고 유골 주변을 정밀하게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유골은 성인 남성으로 추정되었고 두개골 후두부에는 둔기에 의한 강력한 타격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자연사가 아닙니다. 명백한 타살입니다. 감식관의 차분한 목소리가 현장에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오후 1시 더욱 놀라운 발견이 이어졌습니다. 유골 옆에서 낡은 갈색 지갑이 발견된 겁니다. 10년간 땅속에 묻혀 있었지만 가죽 지갑은 비닐에 쌓여 있던 덕분에 원형이
어느 정도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감식관이 조심스럽게 지갑을 열자 안에서 플라스틱 케이스에 담긴 주민등록증이 나왔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습기에 노출되어 글씨가 번져 있었지만 사진과 이름만큼은 희미하게나마 식별이 가능했습니다. 박성호, 1940년생. 감식관이 주민등록증을 읽어내려가자 옆에 있던 형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성호? 잠깐만요. 그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그는 즉시 경찰서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2010년 이 병원에서 실종된 환자 명단 좀 확인해 주세요. 10분 뒤 답이 왔습니다. 2010년 11월 13일 박성호, 당시 70세, 퇴원 하루 전날 병실에서 실종. 미제 사건으로 종결. 오후 2시 경찰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10년 전 실종 사건이 살인 사건으로 전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병원 환자였습니다. 병원 부지 내에서 발견되었고 두개골 손상이 확인됩니다. 이건 계획적 살인입니다. 수사팀장의 단호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즉시 전담 수사팀이 구성되었고 10년 전 사건 기록이 다시 꺼내졌습니다. 오후 3시 유골과 함께 발견된 지갑 속 내용물이 하나하나 확인되었습니다. 주민등록증 외에도 꼬깃꼬깃하게 구겨진 10,000원짜리 지폐 3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감식관은 피해자가 손주에게 용돈으로 주려고 챙겨뒀던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추정했습니다. 그 낡은 지폐들은 10년 전 한 노인의 따뜻했던 마음을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 국과수는 유골 주변 토양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놀랍게도 흙 속에서 2010년 당시 병원 뒤뜰 보수 공사에서만 사용되던 특수 시멘트 경화제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이 경화제는 2010년 10월부터 12월 사이 이 병원 공사에만 납품되었습니다. 유골이 묻힌 시기를 특정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과학수사의 그물망이 조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6시 경찰은 박성호 씨의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먼저 연락이 닿은 사람은 피해자의 부인이었습니다. 남편 유골을 찾았다고요? 10년 만에? 그녀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럼 우리 영감이 그동안 저 차가운 땅 속에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하는 그녀의 울음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저녁 7시 막내 아들 박준영 씨에게도 연락이 갔습니다. 당시 그는 고시원 방에서 소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준영 씨, 경찰입니다. 아버님 유골이 발견되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수성경찰서로 출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받은 준영 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들고 있던 소주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뭐라고? 유골이? 어디서? 그는 창백한 얼굴로 벽에 기대앉았습니다. 10년간 완벽하게 숨겨뒀다고 믿었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10년 전 그날 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병실에서 아버지를 끌어내던 순간 뒤뜰 구석에서 삽으로 땅을 파던 손의 감촉, 검은 비닐에 싸서 묻던 그 무게감. 안 돼. 이럴 리가 없어. 그는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밤 10시 준영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만 바라보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일단 모르는 척해야 해. 증거가 뭐가 있겠어. 10년이나 지났는데. 하지만 그의 손은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양심의 무게가 그를 짓눌렀습니다. 새벽 2시 그는 결국 짐을 쌌습니다. 도망쳐야 해. 지금 당장. 하지만 현관문을 열려던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복도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혹시 경찰이 벌써 온 건 아닐까?
그는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지 옆방 사람이 화장실 가는 소리였습니다. 그는 다시 방 안으로 들어와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어차피 도망쳐봤자 소용없어. 이미 끝났어. 10년간 쌓아 올린 거짓말의 성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이상 진실은 반드시 세상에 드러날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2020년 10월 24일 토요일 오전 10시 박준영 씨는 대구 수성경찰서 현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그의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들어가자. 일단 모르는 척하면 돼. 스스로를 다독이며 그는 경찰서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다리는 마치 천근만근 무게가 달린 것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오전 10시 15분 준영 씨는 수사관과 마주 앉았습니다. 유골이 발견된 소식 들으셨죠? 일단 신원 확인을 위해 DNA 샘플을 채취하려고 합니다.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수사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준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게 정말 저희 아버지인지 확인해야죠.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거부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준영 씨의 구강 상피세포를 채취했습니다. 면봉으로 입안을 몇 차례 긁어내는 단순한 절차였지만 준영 씨에게는 마치 사형 집행영장에 도장을 찍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48시간 내로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동안 연락 가능한 상태로 계셔야 합니다. 수사관의 말에 준영 씨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같은 시각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실에서는 박성호 씨로 추정되는 유골에 대한 정밀 감식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법의학자 이모 박사는 두개골을 현미경 아래 놓고 세밀하게 관찰했습니다. 후두부에 약 7cm 길이의 함몰 골절이 확인됩니다. 타격 방향은 우측 상단에서 좌측 하단으로 45도 각도입니다. 그의 손가락이 골절 부위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사용된 흉기는 둥근 형태의 둔기로 추정됩니다. 망치 같은 공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후 2시 더욱 구체적인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추 2번과 3번 사이에도 골절 흔적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뒤에서 강한 타격을 받았고 즉사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박사는 보고서에 한 줄 한 줄 정확하게 기록해 나갔습니다. 사망 시점은 매장 직전으로 추정. 토양 샘플 분석 결과 2010년 11월 중순 매장된 것으로 확정됩니다. 오후 4시 유골에서 채취한 DNA와 준영 씨의 DNA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국과수 유전자 분석실에서는 자동화 장비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연구원은 모니터 화면에 떠오른 DNA 염기 서열을 주시했습니다. 일치율 99.97%. 부자관계가 명확합니다. 유골의 주인은 박성호 씨가 확실했습니다. 2020년 10월 26일 월요일 수사팀은 본격적인 과학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2010년 11월 12일부터 13일 사이 준영 씨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정보를 확보했습니다. 통신사에서 넘어온 10년 전 기록에는 놀라운 사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2010년 11월 12일 오후 11시 47분 피의자의 휴대전화가 병원 인근 기지국에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 15분까지 같은 위치에 머물렀습니다. 수사관은 기록을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준영 씨는 당시 오후 4시에 병원을 떠났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기지국 기록은 그가 밤 11시 47분에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다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의 첫 번째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수사팀은 10년 전 병원 CCTV 영상을 재분석했습니다. 당시에는 주목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새벽 12시 3분 병원 후문 주차장 CCTV에 희미하게 찍힌 차량 한 대가 포착되었습니다. 차량 번호는 식별이 안 되지만 차종은 2007년식 현대 아반떼로 확인됩니다. 영상 분석관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2010년 당시 준영 씨의 차량 등록 정보를 조회했습니다. 박준영, 2007년식 현대 아반떼 소유. 차량 색상 은색.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CCTV의 차량과 준영 씨 차량이 동일합니다. 그는 분명 그날 밤 병원에 있었습니다. 오후 5시 국과수로부터 또 다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유골과 함께 묻혀있던 흙 속에서 단추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재질은 플라스틱이고 남성 점퍼에 사용되는 형태입니다. 감식관은 단추를 비닐 증거 봉투에 담아 경찰서로 보냈습니다. 단추 뒷면에는 희미하게 메이드 인 코리어라는 각인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준영 씨가 2010년 당시 자주 입던 옷을 확인하기 위해 그의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준영이가 그때 자주 입던 옷이요? 검은색 점퍼가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낡아서 버렸다고 했는데 어머니의 증언이었습니다. 혹시 그 점퍼 사진 있으세요? 어머니는 오래된 앨범을 뒤져 2010년 추석 때 찍은 가족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준영 씨는 검은색 점퍼를 입고 있었고 점퍼 앞면에는 은색 플라스틱 단추가 달려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사진을 확대해 단추의 형태를 분석했습니다. 유골에서 발견된 단추와 형태가 일치합니다. 2010년 당시 시중에서 흔히 판매되던 제품이지만 피의자가 입던 옷과 동일한 단추입니다. 증거는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었습니다. 2020년 10월 28일 수사팀은 결정적인 물증을 확보했습니다. 유골이 발견된 지점의 토양을 더 깊이 분석한 결과 시멘트 경화제뿐만 아니라 미세한 섬유 조각들이 검출된 겁니다. 검은색 폴리에스터 섬유입니다. 점퍼나 외투에서 떨어져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과수 연구원의 보고였습니다. 같은 날 저녁 수사팀은 준영 씨를 다시 소환했습니다. 이번에는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이었습니다. 박준영 씨, 2010년 11월 12일 밤 11시 47분, 당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수사관의 날카로운 질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준영 씨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시선은 바닥을 향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당신의 휴대전화 기지국 기록은 당신이 그 시각 병원 근처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사관이 기록을 그의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건 제가 기억을 잘못했나 봅니다. 10년이나 지난 일이라. 준영 씨는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수사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 차량도 그 시각 병원 주차장에 포착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유골이 묻힌 곳에서 당신이 입던 점퍼의 단추가 발견되었습니다. 준영 씨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입술을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과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준영 씨, 10년이 지났어도 증거는 남아 있습니다. 수사관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조사실에 울렸습니다. 현대과학이라는 거대한 그물망이 준영 씨를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DNA, 기지국 기록, CCTV, 토양 분석, 섬유 감식. 10년이라는 세월도 진실을 묻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준영 씨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부인할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고백할 것인가? 2020년 10월 28일 밤 9시 조사실의 형광등 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준영 씨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은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수사관은 책상 위에 증거 사진들을 한 장씩 펼쳐 놓았습니다. 기지국 기록, CCTV 캡처 화면, 단추 사진, 그리고 섬유 감식 결과지. 이 모든 증거가 당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직도 부인하시겠습니까? 준영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왜 아버지를...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확신이 없었습니다. 손은 멈추지 않고 떨렸고 이마에서는 식은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사관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준영 씨, 당신 손이 떨리고 있습니다. 죄책감 때문 아닙니까? 밤 10시 수사관은 전략을 바꿨습니다. 우리가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기소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솔직하게 말한다면 법정에서 참작받을 수 있습니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말입니다. 준영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충혈된 눈으로 수사관을 바라봤습니다. 참작이요? 아버지를 죽인 놈한테 무슨 참작이... 그는 스스로 말을 끊었습니다. 방금 한 말이 자백에 가까웠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수사관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죠? 아버지를 죽인 놈이라고 했습니까? 준영 씨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아닙니다. 제 말은 더 이상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심리적 방어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밤 11시 준영 씨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수사관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자백은 강요할 수 없었습니다. 스스로 입을 열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준영 씨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린 채 흐느꼈습니다. 채권자들이 죽이겠다고 했어요. 2억 원을 당장 갚지 않으면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수사관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도움을 청했습니까? 준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종 전날 오후 병원 뒤뜰에서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살려주세요. 토지만 팔아주시면 빚을 갚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박으로 진 빚은 내가 책임 못 진다.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아라. 나는 한 푼도 못 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밤 11시 30분 준영 씨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지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채권자들이 보낸 문자가 계속 왔어요. 내일 새벽까지 2억 원. 안 되면 죽는다. 저는 정말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의 손이 주먹을 쥐었다 펴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재산을 받을 수 없으니 아버지가 없어져야 한다고. 자정이 지났습니다. 준영 씨의 자백은 더욱 구체적이 되었습니다. 밤 11시 30분쯤 차를 몰고 다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후문 주차장에 차를 세웠죠. 트렁크에서 작업용 망치를 꺼냈습니다. 원래 목수였던 아버지 공구함에 있던 거였어요. 아이러니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나무를 다듬던 도구가 자신의 목숨을 앗아간 흉기가 된 겁니다. 병실로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수사관의 질문에 준영 씨는 대답했습니다. 병원 구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해당 비상계단 구간은 CCTV 사각지대였습니다. 4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가서 복도를 통해 아버지 병실로 갔습니다. 다행히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병실에 들어가서는요? 준영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아버지는 침대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옆 침대 환자들은 커튼이 쳐져 있었고 다 코코는 소리가 들릴 만큼 깊이 자고 있었지요. 저는 아버지를 깨워 검사가 있다고 말하며 병실 밖으로 유도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준영이에요. 잠깐 나오셔야 할 것 같아요. 아버지는 놀라셨지만 따라 나오셨습니다. 새벽 1시, 준영 씨의 고백은 계속되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비상계단으로 갔습니다. 1층까지 내려가서 후문으로 나왔죠. 아버지는 무슨 일이냐, 이 밤중이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뒤뜰 구석진 곳으로 아버지를 모셨습니다. 그곳은 가로등 불빛도 안 들어오고 완전히 어두웠어요. 그리고 수사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영 씨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망치를 꺼냈습니다. 아버지는 제 손에 든 망치를 보시고 뒤로 물러서셨어요. 준영아,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하지만 저는 이미 정신이 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날 죽게 만들었어요. 아버지가 도와주셨으면 이럴 필요 없었어요. 소리를 지르며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사관이 대신 말했습니다. 후두부를 가격했습니까? 준영 씨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번, 단 한 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아버지를 흔들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지만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새벽 2시, 준영 씨는 범행 후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차에서 검은 비닐을 가져왔습니다. 아버지를 싸고 뒤뜰 구석에 땅을 팠습니다. 당시 그곳은 공사 중이라 삽이 놓여 있었거든요. 2시간 동안 미친 듯이 땅을 팠습니다. 그리고 묻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흙을 덮을 때마다 아버지 얼굴이 보였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 시멘트를 뿌렸습니까? 수사관의 질문에 준영 씨는 대답했습니다. 공사장에 시멘트 경화제가 있었어요. 나중에 파헤쳐질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공사 현장에 있던 시멘트 경화제를 흙과 함께 덮어 은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단단해져서 발각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새벽 3시 자백서 작성이 시작되었습니다. 준영 씨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저 박준영은 2010년 11월 13일 새벽 병원 뒤뜰에서 아버지 박성호를 살해하고 암매장했습니다. 동기는 빚 갚기 위한 재산 상속이었습니다. 깊이 반성합니다. 간단한 문장이었지만 10년간의 거짓말을 무너뜨리는 결정적 증언이었습니다. 자백서에 서명을 마친 준영 씨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어머니한테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요? 수사관은 침묵했습니다. 그 질문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새벽 4시 준영 씨는 유치장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 그는 무릎을 껴안고 앉았습니다. 아버지,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그 참회가 아버지를 되살릴 수는 없었습니다. 10년간 완벽하게 지켜왔던 거짓말은 결국 과학 앞에서 무너졌고 양심의 무게는 그를 자백으로 이끌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법의 심판뿐이었습니다. 2020년 10월 29일 오전 10시 대구지방검찰청은 박준영을 존속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 구속했습니다. 법정 최고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였습니다. 검찰은 즉각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준영의 고시원 방을 뒤졌습니다. 낡은 책상 서랍 안에서는 2010년 당시 채권자들이 보낸 협박 문자를 캡처한 사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11월 13일까지 이어 안 되면 내 어미부터 건드린다. 범행 동기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2020년 11월 3일 준영은 어머니와의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거부했습니다. 그의 얼굴 보기 싫습니다. 제 남편 죽이고 10년간 저를 속인 놈을 왜 만나야 합니까? 교도관이 전한 어머니의 말에 준영은 면회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사과는 어머니에게 닿지 못했습니다. 2020년 11월 15일 검찰은 준영을 정식 기소했습니다. 죄명은 존속살해, 사체유기, 사기 등 중대 범죄 혐의로 구성되었습니다. 구형은 무기징역. 피고인은 부양 의무가 있는 친부를 금전적 이유로 살해하고 10년간 유족 행세를 하며 재산을 편취했습니다. 이는 인륜을 저버린 극악무도한 범죄입니다. 검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2020년 12월 7일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 법정. 방청석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언론사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고 시민들은 준영을 향해 야유를 보냈습니다. 판사가 입장하자 정숙해졌습니다. 피고인 박준영, 앞으로 나오십시오. 수갑을 찬 준영이 피고인석에 섰습니다. 10년 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검사는 증거를 하나하나 제시했습니다. DNA 감식 결과, 기지국 기록, CCTV 영상, 단추, 자백서. 피고인의 범행은 명백히 계획적이었습니다. 채권자들의 협박에 시달리던 피고인은 아버지를 제거함으로써 재산을 차지하려 했습니다. 변호인은 정상 참작을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극심한 심리적 압박 상태에 있었습니다. 도박 채권자들의 협박으로 정신이상 상태였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망치를 미리 준비하고 범행 후 시신을 은폐한 것이 우발적입니까? 이는 명백히 계획 범죄입니다. 2020년 12월 14일 증인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증인은 피해자의 아내, 준영의 어머니였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그녀는 증인석에 앉자마자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저 아이가 제 남편을 죽였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10년 동안 저를 속이고 남편 찾는다며 함께 울었던 그 눈물이 다 거짓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떨렸습니다. 피고인이 재산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아십니까? 검사의 질문에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모은 4억이 넘는 재산을 모두 준영이한테 맡겼습니다. 그 애가 잘 관리한다고 믿었죠. 하지만 다 도박으로 날렸더군요. 제 집까지 팔아먹었습니다. 방청석에서 분노의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준영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증인석을 떠나며 마지막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너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 말이 법정에 울려 퍼졌고 준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조차 동정을 얻지 못했습니다. 2020년 12월 21일 최종 변론이 진행되었습니다. 검사는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을 낳아준 아버지를 살해하고 어머니를 속였으며 10년간 떳떳하게 살았습니다. 심지어 그 돈으로 재혼까지 했습니다. 이런 극악무도한 범죄자에게 자비는 없습니다. 무기징역을 구형합니다. 변호인은 마지막까지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자백을 통해 수사에 협조했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관대한 처분을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준영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2021년 1월 8일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박준영은 2010년 11월 13일 실부 박성호를 살해하고 암매장했습니다.
범행 동기는 오직 재산 취득이었으며 범행 후 10년간 유족 행세를 하며 피해자의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는 인간으로서 저질러서는 안 될 천륜을 저버린 행위입니다. 더욱이 피고인은 범행 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의 재산으로 호의호식했습니다. 이에 본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준영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재판장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판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아버지에게 한 번의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법정도 피고인에게 기회를 줄 수 없습니다. 선고는 확정되었습니다. 2021년 1월 15일 준영은 대구교도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수감번호 2021만 115-347. 그는 이제 평생을 사평 남짓한 독방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다른 수감자들도 그의 범죄를 알고 있었습니다. 저 새끼 아버지 죽인 놈이래. 인간 쓰레기네. 교도소 안에서조차 그는 멸시받았습니다. 법원은 범죄 수익에 대해 추징몰수 절차를 진행했고 회수된 금액은 피해 회복 절차에 따라 유족 측으로 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 피로 얼룩진 돈은 필요 없습니다. 다 기부하겠습니다. 그렇게 4억 원은 불우이웃 돕기 단체로 전달되었습니다. 수감 이후 박준영은 외부와의 접촉 없이 복역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54세가 된 그는 백발이 성성해졌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습니다. 면회 오는 사람도 없고 편지 한 통 받지 못합니다. 그는 매일 독방 창살을 붙잡고 하늘만 바라봅니다. 10년간 누렸던 호화로운 삶은 이제 아득한 기억일 뿐입니다. BMW는 폐차장으로 갔고 명품 가방들은 압류품 경매로 팔렸습니다. 남은 건 쇠창살과 차가운 콘크리트 벽뿐입니다. 그는 가끔 중얼거립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참회가 10년 전 차가운 땅 속에 묻혔던 아버지를 되살릴 수는 없습니다. 탐욕의 대가는 평생의 감옥이었고 그는 이제 늙어가며 그 죗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2021년 2월 14일 박성호 씨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아버지였지만 관 안에는 유골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정사진 속 박성호 씨는 온화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평생 몫으로 살며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그 따뜻한 미소였죠. 영정 앞에는 어머니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세 자녀 중 장남과 장녀는 먼 지방에서 왔지만 막내 준영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교도소 독방에 갇힌 그는 아버지의 마지막 가는 길조차 배웅할 수 없었습니다. 조문객들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10년을 기다리셨는데. 하지만 어머니는 눈물조차 말라버린 듯 멍하니 영정만 바라봤습니다.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었습니다. 이제 저한테 남은 게 뭡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허무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박성호 씨는 대구 근교의 한적한 공원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평생 가족을 사랑한 목수 박성호 1940-2010. 그가 평생 일군 재산은 결국 한 푼도 가족에게 남기지 못했지만 그의 땀과 사랑만큼은 기억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뼈아픈 질문을 던집니다. 가족이란 무엇인가?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가 전부일까요? 박준영은 아버지의 아들이었지만 그 관계는 탐욕 앞에서 너무나 쉽게 무너졌습니다. 2억 원의 빚이 70년 부자 관계보다 무거웠던 겁니다. 돈이 사람을 이긴 순간 가족이라는 이름은
공허한 울림만 남게 되었습니다. 박성호 씨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현장으로 향했고 굳은 살 박힌 손으로 나무를 다듬으며 학비를 마련했습니다. 그에게 가족은 삶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막내 아들에게 아버지는 2억 원의 빚을 해결해 줄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사랑과 탐욕, 두 감정 사이에서 탐욕이 승리한 비극이었습니다. 준영이 지금 교도소에서 후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버지를 죽인 것일까요? 아니면 들킬 것일까요? 그의 진심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가 손에 넣으려 했던 재산은 한 푼도 누리지 못했고 대신 평생을 쇠창살 뒤에서 보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탐욕의 끝은 결국 차가운 감옥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묻습니다. 돈과 가족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 하지만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돈은 수단이고 가족은 목적입니다. 수단이 목적을 삼켜버릴 때 인간은 괴물이 됩니다. 박준영이 그 증거입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땅속에 묻혀있던 박성호 씨는 이제 하늘 아래 편히 잠들었습니다. 그가 남긴 건 재산이 아니라 성실했던 삶의 기록입니다. 평생 가족을 사랑했던 한 아버지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부디 저 하늘에서는 따뜻한 곰탕 한 그릇 드시며 아내와 함께 웃으실 수 있기를 빕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합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은 사람이고 가족이란 이름의 무게는 어떤 재산보다 무겁다는 것을 말입니다. 박성호 씨의 명복을 빕니다. 잊혀진 이름들, 사라진 진실, 그날의 흔적들. 봉인된 사건 노트에서 흔적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봉인된 사건 노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